장보고급 잠수함의 성공적인 건조와 전력화로 한국 해군은 드디어 잠수함을 손에 넣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해 전력화하고 주기적인 수리 및 창정비까지 진행하면서 잠수함 건조와 잠수함 승조원 양성 등 어느 정도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형 잠수함 사업이라 불리는 KSS-1 사업 혹은 장보고-1 사업의 첫 단추는 성공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국과 비교해 압도적인 열세였다. 당장 중국은 1960년대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본은 28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 및 건조해 실전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혹가다 중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워낙 시끄러워 바다의 경운기다 라는 말로 평가절하하지만, 그것보다 한참 성능이 떨어지는 연어급 잠수정에 천안함이 격침되었을 만큼 잠수함은 위협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장보고급 잠수함의 한계는 뭐니뭐니 해도 자망 지속시간일 거다. 무제한 자망을 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해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잔망경 심도로 나와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충전해줄 필요가 있다. 잠수함에게는 이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다. 엔지니어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의 결과 등장한 게 바로 KSS-2 손원 1급 잠수함이다. 어떻게 하면 스노클링을 최소화한 채로 더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AIP 시스템을 생각해냈다. AIP는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의 약자로 말 그대로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 시스템을 말한다. 민간이나 수상함에서는 굳이 산소 없이 엔진을 돌릴 이유가 없어 그다지 쓰이지 않지만, 군사 기술 측면에서 자망 기간 동안 산소 공급이 없어서 작전 기간에 대단히 큰 제약을 받는 잠수함에게는 물 밖으로 나와 디젤 엔진을 가동할 필요 없이 동력을 얻는 AIP가 커다란 메리트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고의 AIP 시스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자력 추진 체계이지만, 원자력 추진 체계는 정치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AIP 시스템은 보통 재래식 잠수함에 사용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말한다. 시작은 2차 대전 말기였다. 과산화수소를 분리해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여 연소시키는 발터기관을 독일에서 처음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과산화수소라는 물건이 엄청난 독성과 부식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매우 위험하기에 연구만 하고 실전에 투입되진 않았다. 이후에도 여러 AIP 시스템이 연구되었고 실용화 직전까지 간 물건들이 있긴 했으나, 최초의 타이틀은 1990년대에 들어서 스웨덴의 고틀란트급 잠수함이 가져가게 된다. 스털링 AIP 시스템을 말이다. 스털링 기관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압축과 팽창으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인간이 만든 동력 장치 중 가장 효율적인 동력 장치라 장시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구동을 위해 연소 체인버에서 연료와 산소의 연소 작용이 필요하며 연소를 위한 액체 산소 탱크를 추가로 장비해야 한다. 고틀란드급은 현대도 작전 중이며 해외 수출에 성공해 소류급 잠수함에도 이 시스템을 탑재해 운영 중이다. 기존 잠수함에 비해 자망 지속 능력을 3배 이상 늘려줬다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기에 배기가스를 배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조그마한 소음에도 민감한 잠수함에서 배기가스 배출로 소음이 발생하는 건 치명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 전지 AIP 시스템이 등장했다. 물에 전기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연료 전지는 거꾸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과 전기를 얻는 방식을 사용해 잠수함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전기 모터를 구동시킨다. 오늘날 시판되고 있는 수소 전지차인 넥소가 이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돌려 움직인다. 최근 들어 상용 차량에 연료 전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잠수함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료 전지는 스털링 AIP 시스템과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가 만들어질 때 소음이 없어서 은밀성이 무기인 잠수함에게 최적의 AIP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료전지 AIP는 독일 212급 잠수함과 214급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으며, 오늘의 주인공인 손원 1급 잠수함에도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손원 1급 잠수함은 209급 잠수함의 확장 개량형인 214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모델이다. 214급의 설계 개념은 고성능의 선체 형태, 고도로 자동화된 조종 성능, 강한 충격 저항성 및 효율적인 무장 운용 능력들이다. 209급에서 증명된 장점들과
212A급에 적용된 발전된 기술들이 결합한 결과였다. 때문에 조선소로부터 209급과 212A를 합친 게 214급이라는 기억하기 쉬운 슬로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209급 잠수함을 도입해 면허 생산한 장보고급보다 214급 잠수함을 면허 생산한 손원일급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먼저 거주성이다. 손원일급은 장보고급에 비해 크기가 1.5배 더 커졌는데 그에 반해 승무원은 장보고급이 33명, 손원일급은 27명으로 배수량이 커졌는데도 승무원은 줄어들었다. 이는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로 예를 들어 장보고급의 경우 타수가 2명으로 한 명은 방향 조정, 그리고 한 명은 심도 조절을 하는데 손원일급은 타수 한 명이 방향 조정과 심도 조절을 모두 하는 방식으로 3명의 당직 인원만 요구한다. 덕분에 거주 환경이 있어서 장보고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호텔 수준의 서비스 및 보급품 수요에 있어 현저한 개선을 가져왔다. 무장으로는 어뢰 발사관 8기에 SUT 중어뢰, 백상호 중어뢰, 하푼 대한미사일은 물론 현무3 잠대한 미사일 등 총 16발의 미사일 및 어뢰를 장비할 수 있으며 기뢰 또한 방사할 수 있다. 특히 현무3 미사일은 잠대한 미사일의 운영을 통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어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확실할 경우 손원일급이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기습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선체 강도에서도 장보고급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월해졌다. 선체 압력 프레임의 경우 HY80에 비해 인장 강도가 더 높은 HY100을 사용하여 더 높은 수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래서 알려진 정보로는 한계 심도가 400m라고 되어 장보고급과 같은 한계 수심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장보고급보다 더 깊은 400m 이상의 심도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 1층에 배터리만 있는 장보고급에 비해 1층에는 앞뒤로 축전지가 설치되고 중앙에는 AIP용 수소탱크 30개가 설치되어 있다. 2층은 앞쪽부터 어뢰 보관실, 침실, 조타실과 전투정보실이 설치되고 그 뒤에 AIP실, 기관실이 위치한다. 배터리는 장보고급과 같은 한국특수전지에서 납품하는 납축전지를 사용하며 장보고급과는 달리 571kg에서 350kg 가벼워지는 대신 폭이 얇아지는 방식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으로 같으나 장보고급은 14기통 1200마력 디젤 엔진 4기로 4800마력을 내는 것에 비해 손원일급은 16기통 2600마력 디젤 엔진 2기를 사용해 5200마력을 낼 수 있다. 디젤 엔진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니 추진 체계의 부피도 줄어들었다는 장점을 가져 장보고급보다 더 높은 공간 활용도를 가진다. 또한 AIP 시스템 덕에 장보고급은 수중 경제 속도가 4노트인 것에 비해 손원일급은 8노트로 2배 증가했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경우 자망할 때는 스노클링 시에 충전한 배터리에만 의존하는 것에 비해 손원일급은 AIP 시스템을 탑재해 자망 시 추진력은 축전지와 연료전지 2개를 사용하여 모터를 회전시킬 수 있다. 연료전지는 120kW 2개가 장비되어 있으며 총 240kW의 출력을 낼 수 있다. 넥소의 최고 출력이 120kW 정도이니 수중에서 넥소 2대분의 출력으로 모터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모터는 약 28톤의 무게로 기존의 모터보다 40%가량 작으면서도 더 출력이 높다. 또한 AIP 시스템으로 자망 임무 지속력을 다른 재래식 잠수함들보다 5배에서 6배 더 긴 3주까지 연장시킨다. 속력은 수상 12노트, 수중 20노트 정도이며 연료 전지로만 움직일 시 4노트, 배터리로 움직일 시 8노트로 항해를 하기에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적절히 섞어 사용한다면 수중에서도 1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나는 CSU-90 소나와 FAS-3 선측 배열 소나가 있다.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에 있던 CSU-83 소나와 PRS-3 조합보다 더 진보했다. 먼저 CSU-90은 기존 CSU-83 소나보다 더 진보된 소나로 기존 소나에 비해 청음 능력이 높아져서 탐지거리 및 탐지 범위가 늘어났다. 능동 소나를 사용할 때도 단순히 방위만 알고 추적하던 장보고급과는 달리 방위는 물론 어떤 표적인지 알아낼 수 있다. 이는 CSU-90 소나가 방위를 파악하기 위한 음파를 먼저 쏜 뒤 방위가 파악되면 수직으로 음파를 한 번 더 쏴 표적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FAS-3 선측배열 소나가 탑재되어 있는데 PRS-3의 경우
단순히 적과의 거리가 얼마나 있다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비해 소논 1급은 PRS-3를 장비했음은 물론 선측 배열 소나로 적과의 거리가 얼마나 있다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선체 측면에서 오는 소음 또한 탐지할 수 있어서 선수 소나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커버해줄 수 있다. 여기에 TAS-90 수동 예인 소나와 MOA-3070 기뢰 탐지 소나를 장비했다. 함교 마스터에는 레이더 및 공격 잠망경과 수색 잠망경이 장비되어 있으며 전자전을 위한 전파신호 정보 수집기와 적의 어뢰를 회피하기 위한 디코이를 장비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투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전투체계는 IS-US-90을 사용하며 장보고급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정보처리 능력을 보유하였다. 이처럼 소논 1급은 장보고급에 비해 단순히 배수량만 600톤 늘어난 게 아닌 거의 다른 차원의 잠수함으로서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진보된 기술을 보유한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논 1급 잠수함은 모두 9척이 건조되었고 현재 모두 전력화가 완료되어 장보고급과 함께 1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소논 1급 잠수함의 성능은 세계 최정상급 잠수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장보고급의 후계함으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비용은 1조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건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춘 선례이다. 원래 정부에서는 사업비로 1.2조에서 1.5조 정도로 추산하고 국내 면허 생산을 조건으로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독일의 214급 잠수함이 경쟁을 하였는데 막판에 독일 측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독일의 214급을 채택한다. 함종이 선택되었으니 원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던 대우조선에게 일감을 몰아주려고 했으나 현대중공업이 반발해 경쟁 입찰로 바뀌었고 이후 실시된 국내 건조업체 입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9,450원, 대우조선이 9,890억 원을 써내 현대중공업이 사업권을 따내 잠수함 건조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현대중공업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당히 싼 가격에 입찰가를 제시한 거였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단독으로 건조 진행한 장보고급과는 달리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따내어 3번함까지는 현대중공업이 맡고 4번함부터는 번갈아가며 건조해 총 9척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KSS-2 사업이 시작되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입찰을 해서 그런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소음 문제가 대두되었다. 제작사가 제시한 수치를 40dB이나 초과했던 거다. 두 번째로 연료 전지 성능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생략해버려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래 배라는 게 워낙 크고 변수가 많다 보니 사소한 결함을 포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를 진수하고 난 뒤에는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빨리 건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요한 시운전 단계에서 문제점을 잡아내고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현대중공업은 도입 과정에서 본인들의 능력 부족 탓에 사업 지체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여지자 인수 연장을 막기 위해 여러 청탁 활동을 벌여왔고 인수평가 대장은 결함이 있는데도 모른 채하고 허위 기재로 통과시켜 버렸다는 거다. 결국 합수단이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역한 뒤에 추가적으로 수리와 개량을 거칠 수밖에 없어 초도함 소논 1급의 경우 2014년에 재취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현 시점에서 제기된 결함은 대부분 해결되었고 2020년에 마지막 함인 신돌석 함이 전력화되고 민팩 훈련에 큰 문제없이 참가하면서 방산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해소되어 KSS-2 사업은 무사히 종료된다. 현재는 소논 1급 잠수함 개량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기에 정확히 어떤 형태로 개량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납축전지를 리튬이온 전지로 교체해 고속 충전은 물론 축전량도 높여 자망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서해와 같은 얕은 수심에서 보다 더 안전한 작전을 위해 자동 심도 제어 장치 및 X형타 장착을 고려하며 신형 경량화 흡수 타일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군은 신돌석함을 마지막으로 214급 잠수함 및 KSS-2 건조 사업을 종료한다. 이로써 209급 잠수함 9척과 소논 1급 잠수함 9척 등 총 18척을 확보 운영하게 되면서 장보고함을 수주한 이후 30년 만에 18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1차, 2차 사업을 마친 셈이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소형 잠수정 시대를 끝내고
중용 시대로 도약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국 전력과 비교해서 열세이다. 당장 옆 나라인 일본은 4200톤급의 소류급 잠수함을 장비에 배치했으며 스털링 AIP의 단점을 깨닫고 아예 AIP 없이 리튬 축전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긴 하다. 확실히 AIP는 기존에 있던 잠수함 대비 자망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산소와 수소라는 가연성 기체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항해 중에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항구로 돌아와 보충해야 하는 것은 같다. 또한 AIP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스노클링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 AIP 시스템이 없는 잠수함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잔망경 심도까지 올라와 스노클링을 해줘야 한다. 그렇기에 왜 AIP를 들고 다녀야 하지? 어차피 스노클링을 피할 수 없다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양을 늘린 뒤 스노클링 시 고속 충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어차피 스노클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스노클링의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게 재래식 잠수함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 병기로서 역할도 더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손원 1급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잠대지 미사일만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기에 더 크고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해졌다. 이에 우리 안보 상황에 맞는 독특한 군함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다.